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나날이 우리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그 운영위원장이신 오춘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운영위원장을 맡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올해 2024년도 그 푸른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그런 그 스타 경영 토크쇼 같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에게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스타 경영 토크쇼를 갖다가 이래 네. 누구의 지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벌써 뭐, 3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32회부터 벌써 3년이 다 돼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그 좋은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그 좋은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은 첫 모임이기 때문에 그 2024년도 경제 동향 전망이 돼 가지고 뭐 이야기를 갖다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 강사님을 모신 분들은 앞으로는 기업은행에서 한 32년간 근무를 하시고 그 지점장을 마지막으로 나오신 저는 그 양인소 저의 스타트업 춘식이라고 이사님 계십니다. 예. 말이 별수 안 들리네. 양윤서 이사님한테 우리 경제 전망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스타 플랫폼이 있는데 이 스타 플랫폼이 돼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좀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 여기에 스타 플랫폼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각 제품들이 돼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좀 이야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전부 다 전문위원들이시니까 그 전문가들께서 보시는 그런 뭐 견해 같은 게 있으면 이야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딱 그 일을 회의를 다 마치는 거로 그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래 스타킹 토크쇼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오늘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행하는 솜씨가 탁월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님은 전 기업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셨던 그 양진소 이사님께서 2024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경제 전망은 단순 이렇게 환율이 어떻게 되고,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전망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올해는 이제 그 R&D 사업이 예산이 최고 85%까지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반 주는 것도 아니고, 15%만 갖고 하라, 이런 식으로 돼서, 물론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우리 그 양진소 이사님께서는 또 요즘 그 투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진행해 주실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은 올해 한 해를 좀 기업 경영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진소 전 기업은행 지점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기 양진소 이사입니다. 아이고, 반가운 얼굴들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게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하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굉장히 올 한 해도 경제 전망이 1월 초부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지 않는가. 이 산맥을 이게 아마
계신 분 중에 김두호 님도 보이셨는데, 많은 산행을 좋아하시는 의원님도 계셨는데, 이렇게 가려 그러면 많은 체력과 또 장비들 해야만이 저 멀리 보이는 고지를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는 뭐 세계 경제 거시적으로 한번 보고 우리나라 경제 이슈는 어떻는가, 또 금리는 어떻게 다들 보고 계신가, 또 가장 우리하고 밀접한 부분이 사실은 환율이지 않습니까? 금리하고 환율이고, 환율 중에서는 달러는 어떻게 지금 연초부터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한데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인가, 또 마지막에는 투자 중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엑셀러레이터하고 창업 보육 매니저를 가지고 엔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엔젤 투자를 통해서 벤처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MBN 뉴스를 보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경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원래 세계 경제 6대 변수가 뭐냐, 크리시스가 뭐냐, 이게 참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촬영을 하나 해놨었는데, 마침 오늘 요청이 들어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분인데, 이게 앞에 글자 두 부만 따서 이렇습니다. 이제 China Risk Rate, Isolation, Supply Chain, Immigration, Super Election, 이렇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중국 리스크,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한 부분이고, 금리가 작년부터 지금 연초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FED가 어떻게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다, 아니다 하는 바람에 지금 환율이 지금 조금 이따도 한번 보겠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분절이라는 것은 이 사실은 이 어떤 민주주의의,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전부 다 각 나라마다 보호주의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좌파와 우파,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나눠지듯이 이렇게 분절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공급망, 원자재 가격이 조금 이따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동에 또 이렇게 전쟁 때문에 물류비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 공급 문제, 이게 고물가를 양상하고, 그 다음에 이민 정책, 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만은, 인구 어떤 이 증가율,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계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던 경제 상황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마지막에 하나 부분이 굉장히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대만에는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계속적인 미국 선거, 또 우리나라 4월 10일 총선부터 이런 부분이 6대 변수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산적의 패러다임은 뭐냐. 앞에 부분이 모건 스탠리에서 언급한 거라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옛날에 계속 보고 있는 기원경제연구소, IBK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오해입니다. 원래 2024년도 3대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부분이다. 정말로 맞느냐 이 같습니다. 앞에 모건 스탠리에서 언급한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세밀히 보면 여기는 3대로 이야기했는데, abnormal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상식을 벗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연세가 들고 했는데, 우리 옛날에는 경제가 또 정치가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뭐 양적 완화, 이게 부분 작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에서 주로 많이 하죠. 뭐 자기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달러 무조건 이렇게 공급을 하는 부분. 또 지금 마이너스 금리, 일본이 나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본이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YCC라는 부분 자체는 그 일본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얼마 이상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끔 통제를 해버린 이와 같은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불확실성은 증가한다. 그래서 abnormal 시대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 분절하다. 조금 전에 그 나온 대로 이 미국과 유럽, 또 중국, 러시아, 소위 말하는 자유와 뭐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이 블록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국제 질서의 균열이 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자체는 이렇게 저해하고,
뭐 잘 나가는 나라들끼리는 이렇게 하는 양극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고비용은 고착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떤 생산 요소 이런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수입을 의존해야 됩니다. 특히 뭐 원자재, 원유라든지 기타 자원들, 중국에서 뭐 어떤 특수한 원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출 통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렵듯이 이와 같은 고비용 이 정착은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 자체는 앞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abnormal하고 지금 불확실한 부분, 경제의 분절화가 되고 고비용이 고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금리가 지금 미국에가 5%대를 보고 있는데 높은 물가 수준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상당히 하다 하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총괄적인 의미는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세계경제 총괄적으로는 뭐 현상은 다 없애버리고 제가 전망만 가져왔는데 같은 얘기지만은 다른 결과가 왔다. 그래서 블록화가 되면서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국가는 견디지만은 못 견디는 국가들은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소비 둔화로 경기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다. 지금 현재 성장은 작년에 좋아가지고 주가가 지금 최고로 어려워합니다만 가계 소비 여력, 특히 또 비주택 부분의 투자가 이렇게 회복세는 되겠습니다만 소비 이 증가세는 좀 둔화될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중국이 문제인데 사실 제일 처음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 리스크가 제일 먼저 녹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뭐 정시 하락 문제 때문에 또 홍콩에 최근에 뭐 우리나라 ELS 펀드 때문에 어떤 지수, 결국은 정권 지수를 가지고 판매를 했던 부분에 손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고 그 불건전 뭐 판매다. 저도 은행에 32년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불건전 이런 어떤 판매가 상당히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설명하는 담당자들의 어떤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하나 그에 대한 어떤 은행도 생각보다는 더 실적 이런 부분 자체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5%대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8%, 뭐 10% 이 정도 돼야 우리나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잘 아시다시피 약 한 30% 정도 먼저 미친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일본은 지금 설비 요는 부분 자체는 뭐 엔화 약세가 어떻게 이제 계속될 것인가 나중에 뭐 보겠습니다만 일본은 상반기에는 좀 약세가 됐다 하반기 올라갈 거다 이래 보는데 지금 현재 일본 주가라든지 하는 부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엔화 환율에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세계 경제 이슈에서 우리나라 경제 이슈는 주로 어떤 게 있는가? 결국은 이제 인플레와 통화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지금 3.5%대가 있는 우리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유지를 뭐 8개월, 9개월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약 한 2.1%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이 다행히 4분기 작년도 2023년 4분기는 조금 회복을 보냈습니다만은 아직도 지금은 특히 중국의 시장이 좋지 않으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인공지능, 배터리, 원자력 발전, 스마트 농업, 로봇 이런 부분이 어떤 제조업 부분은 그나마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내수와 소비인데 소득의 불평등은 어쩔 수가 없고 더 심화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소득층에서는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여기 계신 우리가 뭐 전문위원님들 다 아다시피 저희들 어릴 때는 사실 오로지 이제 저축률이 하고 이제 안 쓰고 해서 아껴 쓴 부분인데 지금 살고 있는 소득 수준이 전부 집 다 가지고 차 다 가지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뭐 저축할 부분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가계대출 뭐 일부는 그렇습니다만은 상환하고 나면은 가처분 소득이라 그러죠.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소비를 제외하면은 이 같은 소득이 소비할 여력이 그리 있겠는가. 특히 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작년에 뭐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 하면 난리 났었죠. PF 부분 때문에. 지금도 금감위원장께서 PF 부분에, 정권에서들 PF 부분에 정리를 안 하면은 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금방이 되겠습니까?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부분 자체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수요. 상당히 이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에서는 고금리 조달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 불씨가 상당히 많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금융기관 연체율도 0.46%로 상당히 높아졌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굉장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대외 리스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여전도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또 중국의 경제 침체,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또 최근에 또 북한에 있는 이 리스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한테는 전부 다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줘서 좀 걱정이 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그다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요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KDI가 우리가 이제 정부 주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이고,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수원, 민간이 평균, 한국은행에서 지금 정부는 뭐 항상 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보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2.1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은 2.0인데 사실상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가 조금 이 경기가 조금 온풍이 분다 하는, 보통은 3%대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대는 여전히 낮다 하는 게,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오늘 1월 25일 5시 48분인데 제가 뭐 경제신문을 좀 보다 보니까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에서 여전히 2.1% 똑같이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보면은 1.4%였습니다. 1.4%보다는 뭐 어디까지 예측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 높아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2022년도에는 2.6%, 2021년도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거는 뭐 재고 이는 뭐 반사 효과겠죠. 이렇게 급등이 이제 4.3%를 올라갔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부분별 성장 상을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건설 투자가 역시 부동산이 지금 4분기에 요 주황색 부분 자체는 4분기에 마이너스 4점입니다. 굉장히 어렵다. 수출이 그나마 조금 회복을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소비를 어떻게 회복에 달려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뭐 매년 그래 해왔습니다만 예산의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좀 더 집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통상 다 알다시피 기준금리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대출의 이제 기본 금리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대고객, 가게나 기업에 적용하는 금리가 달라지는 것이고, 물론 이제 채권 금리도 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3.5%입니다. 3.5%가 이제 적용된 걸 보면 약간 뭐 계속적으로 지금 올리지 못하고, 미국이 올라가더라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자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게들이 가처분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하면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미국의 금리가 다행히 조금은 내려준다면은 금리는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럼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뭐 연초에 지금 당초에 올라갈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조금 바짝 올라갔는데 올라갈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금리 인하가 뭐 늦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로 모이는 것 같은데 조금 뭐 미국의 가장 그 중요한 게 소비자들 어떤 지수, 소비자 생산 지수, 뭐 주택 지수, 이런 걸 이제 매번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만,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준금리 이제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 이게 사실은 다 전망인데 아주 뛰어난 전망 하시는 분들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은 하반기에 가면 기준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거는 중반기에 좀 내려갈 것이다. LG 한국은행도 이야기하고 LG 연구 이런 부분 중반부터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 거, 미치는 게 어디 있느냐?
개인이 이제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장기성 예금을 좀 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장기성,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성 예금을 좀 가입을 해야 된다. 또 예금보다는 이제 채권 부분이 어떻게 미치는가? 채권하고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 금리가 높아지면은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저도 어제 요 작년 연말에 국채를 좀 샀습니다. 국채.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샀는데 지금 수익률이 5점 몇 4% 이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판단은 제가 굉장히 잘했다 싶은데, 이제 이는 여러 가지 하나가 이슈가 있을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은가.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싶으면은 안정적인 채권 같은 부분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금리 예금은 또 장기로 예금자 보호법을 한다면은 좀 장기성 예금을 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들 미국의 FED에서 이야기하는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조금 내려갈 것 같다라는 부분이 대체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왜 제가 올리냐 하면은 그러면 금리 결정을 우리가 언제 하느냐 그걸 제가 서베이를 했는데 8번 합니다. 8번. 우리도 8번이고 미국도 8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1월 11일 날이 있고요. 2월 22일이 있고 4월 달에 있고 5월 달에 있고, 이제 목요일, 요는 금요일입니다만 대개 보면 셋째 주 목요일 날 결정을 하는데 1월 달은 동결로 했습니다. 지금 3.5%입니다. 이때 통화정책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근데 시장에서는 이때 금리가 어떤 추이에 따라서 반드시 안 하더라도 시장의 은행 예금이나 대출은 반영하기는 합니다만 정시라든지 이쪽에는 이 금리 결정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8번 합니다. 이렇게 1월달, 근데 이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1월달 1, 3, 2, 4, 6 이렇게 12월달 8번 하는데, 예, 이때 우리가 미국은, 저도 이거 미국의 금리가 어찌 될까 하는 거라서는 정권시장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보는데 31일 같으면은 요 플러스 1일로 더하면 2월 1일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한 3시 내지 4시, 서머 타임이 있으면 3시, 없으면 4시 정도 되면 이렇게 발행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되는 부분에서 아마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 되면은 금리가 이렇게 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게 대세적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미국의 다우 지수나 나스닥이 올라갔다 내리막 오르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은 시기상 문제이지 금리는 좀 내릴 것이지 않느냐 이런 보입니다. 이 부분 금리를 내리면 또 환율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월 초에 1,300원 정도 이하로 1,200원을 급속히 할 것다가 지금 현재 1,340원도 돌파했고, 오늘 현재는 1,338원입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 중동의 어떤 물류라든지 전쟁 위험이라든지 또 북한점이 있으니까 안전자산은 금이나 달러가 지금 그 기축통화라 그러죠. 기축통화가 이제 달러다 보니까 달러가 제일 안전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를 선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오르는 이유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금리가 금리가 인하되면은 그쪽에 있는 자금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환율이 좀 더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대감이 축소했던 부분이고, 전 세계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하고 북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또 후티 방북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21개국이 동참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류비가 증가되고, 특히 이제 북한하고 대만 인근 해협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에 환율은, 그런데 그렇더라도 언제 될 것인가? 지금 현재 1,338원인데 전반적인 각종 연구기관 예측은 1,300원에서 1,350원 정도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1,250원대까지 내려가겠다 하는 게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엔화는 이제 일본 엔화를 좀 잘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 주식 시장이 완전히 화랑이죠, 화랑. 근데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되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요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가라는 게 주당 순이익이 몇 배수로 되어 나가느냐 하는 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많이 해줄 것이고 전망이 밝을 것이다 하는 기업의 성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 돈이 많이 몰려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식대로. 그런데 이게 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첫째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시다 정권이 2021년도 10월 달 들어오면서 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 작업을 했다는 게 성공했다 하는 게 대부분이 다 중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PBR이라고 있습니다. PBR 평가할 때 이게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가, 회사의 총 자산을 주식 수로 나눈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보니까 저평가대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개발 각종 이런 부분을 핵심 사업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배당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을 많이 했다. 이 부분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성과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본 가게들의 주식 투자를 유도했는데 여기 보면 비과세 부분도 많이 내리고 했는데 사실은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놔버리면 손해가 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손해가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이 성장 좋고 하니까 그게 주식 투자를 손해니까 주식으로 올라가라 하는 부분 쪽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을 기준으로 보면은 금융자산의 54%, 결국은 46%는 이제 기타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기타 하더라도 금융자산의 54%, 은행 예적금이 54%가 은행 예적금이고 투자형은 19%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은 금융 투자가 56%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PB 지진장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동산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제 또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볼 때 부동산 비중은 한 30%, 10억이 있다면은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나머지 한 70% 이상은 금융자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희들 나이 또래는 황금성이 필요하고 즉시 돈이 있을 때 다치거나 자녀들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라든지 이런 게 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실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울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방 올수록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자산 비중이 보면은 부동산 비중이 전체 비중을 보면은 제가 볼 때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적금, 투자, 펀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권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정권이 내려가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약간 말씀드리면 채권 투자도 제가 몇 프로 이렇게 근데 채권 부분은 좀 더 신용 등급에 따라서 합니다만 안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이와 같이 이제 이 비과세 한도 부분을 이렇게 120만에서 이렇게 늘렸다. 이러니까 약간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PBR로 높이는 그런 구조가 되고 돈이 이렇게 주식 시장을 들어오니까 증권 시장은 화랑이 될 수밖에 없고 외국인도 그나마 또 자금이 들어갔다. 그래서 일본 시장은 약 1월에만 7, 8% 정도 상승했는데 올해도 거의 한 10%, 15% 정도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예. 환율은 달러는 상고 하저 정도 되겠다 하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벤처라는 기업 자체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 연구개발 행위라도 있고 성과 공유력이 다릅니다만은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절세 효과가 상당히 올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종합소득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종합소득 이 분류과세라 그럽니다만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고 있습니다. 물론 살림소득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살림소득은 별로 없는데 이 소득은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이 많다고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속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은 이렇게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 부분을 가지고 합산해서 소득을 해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은 필요금비는 없는 부분, 배당이 없는데 이 두 가지 합쳐서는 우리가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있고,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우리가 강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배워하는 종합소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세율로 곱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업소득밖에 없는 사람은 그래서 직장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말 정산을 거치고 그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면 5월 30일 날 종합소득이 하는데, 과세 이 세율이 작년도하고 좀 달라져가지고 1,400만 원부터 6%부터 10억 초과는 45%, 누진공제는 예를 들면 10억 같으면 45%니까 4억 5천에다가 6,500만 원 공제한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절세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이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겁니다. 과세 표준.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을 그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여기에 빠지는 부분을 많이 해놓은 부분인데, 그게 이제 조특법에 보면, 조특제한법 제16조에 보면은 2018년도부터 3천만 원까지는 100%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고 5천만 원 30%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 서울 같은데 의사나 뭐 변호사, 고소득자들은 이런 부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도는 어디까지 한도냐 하면은, 약간 말씀드린 건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이 이제 공제 받을 때 우리 투자 확인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은 투자 확인서가 발급을 받습니다만 제출하면 되고, 3년까지 중에서 작년도 저희들이 그 투자를 두 군데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이 2023년도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를 초이스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대상 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년간은 의무 보유를 하면 되고, 이 의무 보유하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도 됩니다. 그 자체가 상승 부분이. 그 다음에 이거는 구주 인수, 기존에 발행됐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안 되고 신주 발행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득공제 1억인데, 약간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까지는 100%를 다 받고 70%까지는 그 다음 이제 5천만 원까지는 70%고 그 다음 이제 5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 자체는 30%다 보니까 이렇게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공제받는 금액이 3천만 원, 이게 2천만 원에 대해서는 70%,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500만 원. 그러면 무려 5,900만 원에 대해서 소득 공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럼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투자 전에 과세 표준이 2억이라 그러면은 투자 후에는 6,200만 원에서 3,700만 원 세금 이 환급되는 부분이 2,400만 원, 이 대단히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득공제 과세 표준을 낮추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이만큼 절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특히 벤처기업이 이제 주가 상승이 된다든지 그 가치가 업되면 그 가치도 같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경남신문에 이렇게 칼럼을 썼던 내용인데, 간단히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투자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 부분 자체 조금 전에 나왔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제 종합소득 부분이 6 내지 8개 구간을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비과세 부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을, 물론 이제 리스크는 벤처 기업이 망하지 않고 잘 돼야 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 이문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굉장히 우량 기업들, 특히 성장 또 경남 벤처라든지 투자하는 업체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 자체는 개인적인 세테크 면에서 상당히 좀 대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예. 네, 예, 짧은 시간에 아주 압축해서 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양진소 전 지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올해는 약간 그 위험에 대비하는 뭐 그런 데 대한 거,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좀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강익권 대표님도 제품 소개를 좀 해주실 거고, 우리 최성민 대표님도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 좀 소개 좀 해주고,
147 리테일의 그 이창윤 이사님 오셨는데, 이사님도 그런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도 하실 분 많은데, 그리고 지금 코트라에 그 김두호 전문위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선 그 김두호 위원님께서 예, 중소기업, 이제 코트라에서 뭐 수출할 때 중소기업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해 가지고 간단히 안내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네, 예, 음소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 명함에 보면 이제 코트라 경남지원단 수출 전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수출 전문위원이라는 요거를 설명드리면은 뭐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코트라라는 데가 뭐 잘 모르시는 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갖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회사가 굉장히 역사 오랫동안 60년 가까이 이렇게 있는 공기관이 되겠는데, 수출전문위원이라는 직위가 이제 코트라가 중소기업을 이제 수출을 우리 도와드린다, 지원해드린다 하는 차원에서 뭐한 수십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내용이. 그 중에 이제 제가 깊숙이 관련하는 게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이라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수기업이라는 정의는 전년도에 수출이 제로인 회사, 주로 이제 신생회사나 그죠?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겠는데, 뭔가 제품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 우선 이제 국내 매출 쪽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회사, 경험이 수출 경험은 전혀 없고 수출 실적도 전혀 없는 회사, 이런 내수 기업들을 연초에 전국적으로 한 4천 개 남짓의 회사를 모집합니다. 해갖고 저 같은 수출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한 150명이 있습니다. 경남에만 소속된 인원이 9명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수출 전문위원들이 아예 이 중소기업들을 30개 내지 40개 정도의 회사를 할당을 받아서 맡아서 1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수출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사줄 만한 해외 바이어를 찾아내는 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외국어로 된 홍보 자료 만드는 일부터 해갖고, 이제 수출 들어가면 각종 이제 필요로 하는 수출에 관련된 수출 실무들이 발생을 하죠. 뭐 경험이 없으면 전부 다 당황하고 못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수출 전문위원들 출신이 사실 그 국내 대기업 위주로 해서 무역 실무 경험이 최소한 10년 이상 있는 인원인데, 55세 넘어서 한 60대 정도까지 일단 퇴직을 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재능 기부 차원에서 그냥 뭐 나라에서 월급 조금 받아가면서 수출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1년에 한 30개 내지 40개의 내수 기업을 거느리고 1년 동안 수출을 어떻게든지 시켜드리도록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실무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특히 바이오 발굴이라는 차원에서는 코트라 해외 조직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85개국에 한 150개 정도의 해외 지사, 해외 무역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각 무역관마다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혹은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 해서 줄 잡아서 작게는 5개에서 한 20명 정도의 조직이 해외 무역관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그 전 세계에 혼 알만한 대도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조직 무역관하고 국내에는 이제 저희 같은 수출 전문인들이 한 30개 내지 40개의 중소기업 업체를 맡아서 할당을 받아서 1년 동안 끌고 갑니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에 관련된 바이어 발굴부터 홍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수출 신고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각종 포워더 업무, 각종 보험 업무, 그죠? 부터 해갖고 특허 문제, 해외 인증 문제,
부딪히는 일들이 이제 중소기업분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같이 그 회사 직원처럼 움직일 정도의 그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이라는 게 연초 지금부터 좀 늦었습니다. 올해 1월, 2월 정도 말까지 전국에 한 4,500개의 그 중소기업을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수출을 하고 싶은 그 의지가 있으신 그런 중소기업들은 이거 제가 보기엔 찾아 먹으셔야 됩니다. 그죠? 업체분들한테 부담시켜 드리는 경비 전혀 없습니다. 수출전문위원들 월급, 나라에서 월급 조금 주는 거 받아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 시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침 요새 2월 말까지 요 사업에 대상하는 업체를 모집하는 기간이고, 저런 이제 수출전문위원회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업체를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것도 하나의 잡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회사들이 있으시면은 뭐 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 쌓아왔던 그 지식 갖고 우리나라 뭐 영세한 중소기업들 참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갖고 계시는 중소기업들 도와드리는 그래서 뭔가 수출을 성공시켜 드리는 뭐 그런 의미의 보람을 갖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관심 있으신 그런 업체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결해 주시면은 좀 서로 보람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앞에 그 금상윤 의원님이 하시던 일, 그와 거의 뭐 흡사한 어,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금상윤 의원님을 아시나요? 예, 많이 알죠. 대부분 다? 같이 산도 다니고 이래서. 아이고, 예. 네, 금장님 의원이 바로 제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네. 똑같은 일을 하시다가 서울로 가셨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김도호 의원님께 뭐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은 바로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그렇게,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예. 다음은 우리 그 강익근 대표님 한번 제품이 좀 요즘 잘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예,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그 관젤라라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2개월 만에 한 2,000세트가 거의 다 나갔고, 그런데 다시 또, 11월 달에 다시 또 추가 발주를 해서 현재 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는 내수 전문이기 때문에 여기 또 수출 쪽도 간 기가 많이 솔깃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들은 완전히 남의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정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절개해서 한번 해보고 또 올해는 이제 이 저희들이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뭐이고 저 치매 예방하는 요 제품을 또 하나 만드는 걸 거의 해서 한 5월 달 정도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여 대표님께서 좀 협조해 주시가지고 요 그 김두호 그요 수출 전문 여기에 좀 내치 좀 시켜 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최승민 대표님 간략하게 한번 업무 진행 사항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타 플랫폼 또 소상공인 연합 플랫폼 만들고 있는 고마워브라더의 대표 최성민입니다. 올해 1월까지 저희는 그 영산대 주간 기간으로 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그 새롭게 준비한 그 플랫폼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여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그
플랫폼, 쇼핑몰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굉장히 지금 큰 플랫폼이 돼서 조금 늦어졌는데 마지막까지 잘 출시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런 제품이 있는데 요게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와이셔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카라 오염되지 말으라고 예, 그렇게 하는 제품인데 요겁니다. 여기 보이는 커버 라인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와이셔츠가 있고 거기 가해가 뭐 옷이 낡거나 혹은 때가 묻거나 이런 거 이제 오염 방지도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패션도 좀 더 보이게끔 하고 그래서 요거 제품 가격은 한 4천 원 정도 그다음에 뭐 택배비 별도 이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제품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제품인데 요 색깔은 뭐 요런 색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색깔이 아이고 조명 앞에서 잘 안 나오는구나. 요거는 흰색이고 뭐 요거는 이제 예, 요런 색깔. 뭐 색깔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색깔은 만들기 나름인데 예, 요렇게 여러 가지 뭐 분홍색까지 해가 지금 현재 5가지 제품이 나와 있고 요 제품이 돼 가지고 한번 그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만나 반갑고 앞으로 좋은 그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 뭐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특히 양진소 이사님 예, 전화 한번 감사, 드릴게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뭐 마치고 축구 보입시다. 네, 운영위원장님 예,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저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달에는 상당히 그 양진소 이사님께서 좋은 강의를 갖다 해주셔가지고 그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올해 또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좋은 제품을 서로 좀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정보 공유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첫날이니까 요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32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